안녕하십니까, 백정선입니다. 누구나 은퇴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만 20년, 30년 뒤의 일이니까 먼 미래 일에서 지금 걱정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돈 없이 30년 동안 돈도 못 벌면서 살 수는 없고 돈을 모아야 되는데 미리 준비한다면 그것은 많이 달라지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가 걱정이 되는데요.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사분면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분면. 첫 번째 생각을 해보면, 자료에서 누구나 라이프 이벤트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투자라는 국면을 살아가는 게 있고, 은퇴라는 국면을 살아가는 게 있고, 위험이라는 걸 살아갑니다. 달리 보면 젊어서 살아있는 경우하고 젊어서 죽는 경우,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살아있는 경우, 나이가 들어서 죽는 경우, 이렇게 사분면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누구나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돈을 모으는 기간과 그 다음에 노후 생활을 하는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때는 돈을 버니까 돈이 없더라도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 다음 달에 버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뒤에 가서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죠. 따라서 이 뒤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은퇴 설계, 노후 설계라고 할 수 있는데, 노후 설계의 첫 번째, 노후 준비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의 가장 첫 번째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1막과 2막과 3막을 살아가는데, 1막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시간이고, 2막은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고, 3막이 은퇴 생활을 하는 시기인데, 1막은 보호되는 삶이니까 내가 특별히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2막은 방법을 찾아서 실행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이때 지출과 책임이 증가하면서 중요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경제활동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3막은 내가 돈을 벌어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노후 생활기라고 일컬어지는 60세에서 90세까지 그 시간 동안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다 보니까 부부가 어떻게 생활할지,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지, 취미 생활을 어떻게 할지, 배우자 혼자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현 시점에서 준비할 수도 없고 걱정이 됩니다. 물론 1막과 2막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해결책이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노후 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노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은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60평생이라는 말을 썼지만 이제는 90평생이라는 말을 쓸 만큼 평균 수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이제는 80세를 넘어서 90세를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이들은 안 태어납니다. 점차 출산율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이제는 인구 감소가 현격하게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없으니까 부모가 살아있더라도 그 부모를 책임질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기죠. 그건 바로 인구 구조가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인구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버릴까요? 1955년도 인구 구조를 봤더니 삼각형 모양을 그리던 것이 2005년에 왔더니 횃불 모양입니다. 횃불 모양의 상단의 불꽃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면 이 뚱뚱하게 일컬어지는 이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 1차 베이비붐, 2차 베이비붐, 3차 베이비붐 다 더해봤을 때 우리나라 2036만 명이 베이비붐이라고 합니다. 4,900만 인구 중에서 2,030만 명이 베이비붐이라면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갔을 때 역삼각형이 그대로 그려지는 건 눈에 보듯이 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명당 한 명을 부양할 때 2000년에는 7.2%가 부양에 관련된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19년이 되면 15%, 2050년이 되면 부양에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우리나라 그 총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노인을 부양할 돈을 쓰느라고 주가 재정을 쓸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인의 부양비가 급증해버리는 그런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결국 통계청의 통계자를 봐도 노인 한 명을 부양하는데 8명이 돈을 벌었던 게 5년 전이라면 지금은 6.7명이 돈을 벌고 지금부터 10년이 지나면 4.6명, 지금부터 20년이 지나면 2.7명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명의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중에 아이를 딱 한 명만 낳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집이 또 다른 집 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또 한 명 낳습니다. 그러면 A 집안에 태어난 아이와 B라는 집안에서 태어난 아이, 이 두 아이가 결혼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명의 오랫동안 사는 4명의 양가 부모를 책임지려니까 2명이서 4명을 책임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결국 부모를 포기하든지 부모를 일찍 독립시켜주면서 알아서 사십시오라고 하든지 둘만 살면서 우리는 잘 모르겠으니 부모님과 헤어집시다 하면서 신규 아주 새로운 형태의 고려장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답답한 사람은 누구냐?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부모는 자녀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베이비붐 세대를 일컫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모를 모시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동시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번째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의 파란 선을 보면 우리나라가 자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나게 높지요. 그런 이유는 바로 부모들이 우리한테 의존했고 우리도 자녀한테 의존하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효라는 가치사슬 구조죠. 전통적인 효라는 가치사슬 구조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많이 낳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그 아이들을 양육시키는 게 부모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모든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자녀가 자기를 부양해 주니까 걱정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가 숫자가 점점 줄어서 거꾸로 가게 되면 부모는 자녀에게 1명이건 2명이건 자기 돈을 다 썼는데 부모가 효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질 때는 부모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효라는 가치사슬 구조는 지금부터는 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향후는 더 답답하겠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퇴직금을 평생 직장 생활하면서 퇴직금 받아서 그게 노후 생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퇴직금이 그만큼을 다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퇴직금 받아서 뭘 합니까? 장사를 하겠다고 식당 하나 차려요. 식당 차렸는데 1년 6개월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럼 퇴직금 다 날라갔죠? 노후는 답답해졌죠. 퇴직금 그거 없으니까 아예 안 되겠다. 은행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놓고 있다가 또 망가졌죠. 그러면 은행에 그냥 넣어놓고 있어서 이자 100%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쫓아가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게 또 걱정이 돼서 그 제도를 좀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이니 사학연금이니 이런 연금이 내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것도 과연 가능할까? 믿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예를 들어보면 1988년도에 최초에 도입된 국민연금은 보험료율은 3%였습니다. 본인과 회사가 각각 1.5%씩 냈고 그 다음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60세부터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생애소득의 70%, 지금 내가 벌고 있는 소득의 70%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는 본인 보험료율을 9% 부담합니다. 본인과 회사가 각각 4.5% 부담하죠. 그 다음에 65세 연금 지급 개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급액도 생애소득이 60%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KDI의 그 연구 결과를 봤더니 2042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된답니다. 고갈되면 어떡할까? 걱정이 돼서 결국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개정을 할 수밖에 없죠. 개정한 게 15.9%의 부담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본인이 약 7.5%, 회사가 7.5% 부담하고 65세 연금 개시하고 퇴직
퇴직금 지급, 연금 지급 시점도 50%, 지급액도 생애소득의 50%를 지급하니까 70%, 60%, 50% 떨어지면 향후에 인구 구조가 바뀌어서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못 내게 되면 이건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는 그 총 잔액을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려면 결국은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왕창 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험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다니까 결국 사회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또 100% 믿을 수 없다. 그거는 내가 일정 부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추가로 내가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노후 준비는 뭘 해야 되는 거냐? 걱정이 되는데 노후 준비 방법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은퇴 준비에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여가 생활입니다. 노후에 취미 활동도 가져야 되고 여행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종교 활동 등에 지금부터 큰돈 투자 없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생활 패턴에 대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모든 시간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잠만 잤죠. 동료들과 회식 자리, 저녁 자리 대부분 보내고 이젠 집에 가서 잠깐 잠자고 집에 다녀왔습니다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은퇴를 맞고서 답이 없어요. 취미생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은퇴생활의 첫 번째 준비가 바로 여가에 대한 준비입니다. 두 번째 준비해야 될 게 바로 건강입니다. 준비하는 자로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뭡니까? 노후에는 건강이 걱정이지. 건강이 걱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뭘 해야 될까요? 보험에 대한 부분으로 준비를 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혹시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에 대한 비용을 책임질 수 있는 것들을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스포츠 트레이닝입니다. 스스로 뛰기도 하고 스스로 걷기도 하고 스스로 한 가지 운동을 해서 지속적으로 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는 이 앞서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에 매우 근본적인 인식을 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대부분 해야 되는데 하면서 준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연금이나 펀드 영역의 한 부분으로 은퇴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을 좀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바로 관계입니다. 준비하는 사람들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그들과 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이 있지 않냐? 그런데 요즘 은퇴하면 어느 날 그런 사람 한 분이 은퇴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부인에게 열심히 봉사하고 싶더라는 겁니다.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아내가 혹시 깰까봐 미리 일어나서 뭐 밥도 좀 준비해주고 국물도 끓여주고 아내가 시장 보러 갈 때 가방도 들어주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쫓아다녔더니 아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늘 쫓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그러더라는 겁니다. 당신은 갈 데도 없어? 라고 묻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아내 옆에만 늘 붙어 있는데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아가는데 관계가 없는 남편이 아내에게만 붙어 있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에서 간과해버리기 쉬운 관계라고 하는 것들은 뭐 친구 관계라든지 종교적인 교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퇴 준비의 4가지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은퇴 준비 상태를 한번 사람들의 상태를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몇 개 발견됐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질문을 해봤더니 45.9%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54.1%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준비를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말할 때 재테크를 한다고 하는데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는 불안감만 있고 준비는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노후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장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노후 준비의 불안감의 근원을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면 건강이라는 겁니다. 건강 문제가 제일 걱정돼요. 두 번째 돈 문제가 걱정이 돼요. 그런데 또 하나 하고 싶은 것은 모임과 취미 생활을 하고 싶다고 그래요.
건강과 돈과 관계와의 이 상관관계를 생각하면서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되고 돈과 이 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을 잃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만 돈을 줄이면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의 준비 가장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건강과 돈과 관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까 선진국은 어떤가요? 라고 물어봐서 선진국의 사례를 봤더니 65세 이상 중에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을 봤더니 한국이 우리나라가 43.2%,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자신의 걱정이 노후 생활 중에서 건강이 제일 걱정인데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노인 전체 인구 중에서 근로소득 비중과 노인들의 클럽 단체 이런 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율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29%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본은 53%.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노인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 혼자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고독하다 보니까 우울증에 걸리고 노인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지는 것들은 노후에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노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나치게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준비는 구체적으로 경제력이나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경제력입니다. 경제력은 경제적 격차가 건강 격차를 유발하기 때문에 바로 앞으로서 돈 준비를 제대로 해놓으면 건강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 준비를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할 일을 마련해 놓는 겁니다. 노후 준비 막연하게 어디 가서 농사나 짓지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쉽게 노후에 할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농사 짓기 쉽나요? 거의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무엇이 제일 좋으냐? 결국은 자신이 현재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은퇴 준비,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즉, 할 일을 은퇴 준비에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은 하루 일정입니다. 노인 중에서 하루 일정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평균 수명의 차이가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제 아버지가 6년 전에 9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는데 70세부터 90세까지 이분의 매일 하루의 일정은 스케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이 되면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시가 되면 간단하게 양치질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저희 동네에 있는 공원을 갑니다. 공원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걷고 나오면 집에 오시면서 노인정에 들려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시면 12시 정도 됩니다. 12시 딱 되면 제 아내에게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12시에 식사를 하시고 또 잠깐 수면을 취하시고 독서를 1시간 정도 하고 곧바로 또 공원으로 갑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오니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90세가 되기 이틀 전에 몸이 좀 힘들다 하면서 잠깐 누워 계시다가 바로 당일날 그냥 주무시면서 갔습니다. 제 아버지를 보면서 노인에게 굉장히 할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일 하루 일정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플 때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것들은 바로 아플 때 의료비 지출에 대한 대안이 없어져요. 자식들이 책임져 줄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없어요. 아프다 그러면 득달같이 달려오던 아이들이 돈이 없어지면 찾아오지도 못해요. 찾아오고 싶어도. 따라서 바로 아플 때에 대한 대비책으로 의료보험 같은 것을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될까? 이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는 겁니다. 노후자금의 준비는 가장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노후준비 계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노후에 매달 살아가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생활비가 60세 이상이 되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할까? 60세 이상의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 평균 가계 지출을 봤더니요.
생활비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봤더니 약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 생활비가 약 198만 8천 원 정도인데 식료품비로 약 53만 원, 주거광열비로 18만 원, 그다음 피복비, 보건비, 교육비, 교통통신, 교양 오락, 잡기 이런 걸로 쭉 더해서 55세 이상 가구, 60세 이상 가구를 다 따져봤더니 평균적으로 기본 생활비만 200만 원 정도가 든다는 겁니다. 근데 그 200만 원이 지금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고 기본 생활비가 상승해가면 실제로 200만 원을 많이 줄였다고 하더라도 생활비가 지금 200만 원이니까 그거에 한 70%까지 줄여서 140만 원 정도만 생활비를 쓴다고 합시다. 근데 이 140만 원을 지금 물가 상승률로 계산해가면 결국은 다시 2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기본 생활비 200만 원 필요하다. 그러면 여유생활을 위해서 얼마 정도 필요하냐. 여유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겠죠. 거기에 헬스클럽도 다니고 뭐 골프도 치러 다니고 1년에 한 번 해외여행 가고 구매여행 1년에 한 2번 가고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고 문화생활 뭐 해외 초청 공연이라든지 뭐 A석에서 관람을 한다고 해서 뭐 뮤지컬 같은 거 구경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 것까지 다 넣는다고 하면 연간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서 약 1,500만 원 정도 더 지출하고 기본 생활비로 약 200만 원 정도 써서 2,400만 원 정도 하면 연간 한 3,9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20년간 생활 비용이 무려 7억 8천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정도의 자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자료를 한번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PCA 생명이라는 데서 자료를 만든 건데요. 60대 부부가 기대 수명을 80세까지만 가정을 하고 은퇴 자금을 얼마나 준비해야 될지 예상치를 좀 잡아봤더니 최저생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월 75만 원 들어가고 여유생활비 35만 원 잡아서 월 110만 원을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2억 6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보통만 생활한다고 합시다. 보통. 그냥 60세 이상의 평균 소비 월 95만 원 잡고 거기에다가 약간의 여유생활비 잡아봤더니 월 244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서 80세까지만 딱 20년만 살고 20년만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5억 9천만 원, 6억 정도의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기다 여유생활을 잡아봤더니 그보다 훨씬 많은 돈, 9억이 넘는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유로운 생활을 한다면 준비되는 돈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보통 수준의 생활을 위해서도 6억 정도의 돈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노후생활비 이런 거 다 더해도 6억 정도 필요하다면 6억을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것저것 준비되는 게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노후 생활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만 있지만 최근에 퇴직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 보장 이론에 따라서 기초적으로 국민연금이나 뭐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퇴직연금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준비한 개인연금 이렇게 3층 보장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비중을 봤더니 은퇴자금 고려 시 얼마를 고려해야 될 것이냐. 아까 국민연금 말씀드릴 때 소득 대체율이 약 50% 정도 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30년 지나면 소득 대체율을 그 정도로 맞춰줄 만큼 국민연금 재정이 탄탄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향후에 국민연금을 내는 사람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면 타는 사람만 잔뜩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국민연금의 그 월 소득 대체율이 20% 내지 30%로 떨어져 버린다는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그동안 내가 저축하고 모아놓은 돈 그 다음에 퇴직금 이런 것들 다 더해보면 약 30%에서 40%가 준비됐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얼마를 준비되느냐 약 50에서 70%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면 나머지 30에서 40, 50% 정도는 내가 별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 또 하나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나이 차이와 남편과 아내의 평균 수명의 차이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부인을 위한 평균 수명과 나이 차이를 고려해서 부인 혼자만의 삶을 고려해줘야 됩니다. 바로 현재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대체로 평균적으로 3세에서 4세 정도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이 남자가 한 72세, 여자가 80세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는 7살 내지 8살 차이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 없이 10년을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술 좋게 살아간 부부가 부인 혼자 남겨놨을 때 살아가는 것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부인 혼자 홀로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은퇴 시점으로부터 남편과 부부가 25년 동안 같이 살다가 그 이후에 7년에서 10년 정도를 부인이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별도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소한 7년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다면 노후자금 어떤 곳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라는 게 고민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노후자금은 그동안 내가 쭉 모아온 돈을 갖고 죽을 때까지 어떻게 쫙 뿌려주느냐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균형 있는 자산 관리입니다. 이때부터는 진짜 자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산을 관리하려면 우선 그동안 이 돈을 모으기 위한 것들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모으려고 하니까 자신의 나이에 맞게 형편에 맞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다음에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가족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의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운용을 하려고 하는 게 노후자금을 대비하는 거냐, 그렇다면 기간은 도대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되겠죠. 거기에다가 자신의 상황이 지금은 현금 유동성이 더 급한 상황이라면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단계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를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한계에 대해서 리스크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 보장형으로 갈 거냐, 이자 배당 중시형으로 갈 거냐, 이자 수익과 투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형으로 가져갈 것이냐, 투자 수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추구형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퇴 자금을 마련하는 가장 좋은 분할 투자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금 있는 사람들은 은퇴를 준비할 때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매달 돈을 넣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쭉 돈을 쌓아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의 첫 번째는 내가 정기적금으로 넣는 거죠. 정기적금으로 넣어서 기본적으로 쫙 깔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고 또 남는 거 또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가면 정기적금으로 쌓여지는 게 있겠죠. 두 번째, 요즘 같은 투자가 대세인 시대는 적립식 펀드라는 거를 3년 내지 5년 단위로 계속 해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고 일부 꺼내 쓰고 또 넘겨서 다른 것과 추가해서 또 투자해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적립해가는 정시펀드라고 하는 부분도 일부분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목돈이 마련됐을 때 그 목돈을 갖고 죽을 때까지 배분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연금 지급식 펀드나 즉시연금이라는 걸 고려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연금도 인플레이션이 자꾸 되면 내가 매달 넣는 돈을 넣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금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모아졌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후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한 방법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이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바로 투자형 연금 상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변액상품이라고 그러죠. 변액 유니버셜이나 변액연금 상품 같은 것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이라고 그러죠. 세제적격 연금저축 신탁, 세제적격 연금저축 펀드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즉 소득공제 혜택도 누리면서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겠죠. 그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연말에 가입하는 게 바로 가입한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면서 가입한도 분기당 3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이 전체 불입한 금액의 300만 원까지 연간 불입액의 300만 원까지 그러면 월 25만 원 정도 넣었을 때 소득공제가 되는 것들이
이 상품인데요. 이 상품은 보험사, 증권사, 은행 다 취급하죠. 근데 이거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다 가입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은 자영업자나 직장인 모두 가능하고 불이백의 100%, 올해까지는 300만 원, 내년 2011년부터는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해주는데 퇴직연금과 합산해서 소득공제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세금에 대해서는 55세까지는 절대로 찾을 수가 없고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연금 수령 시 5.5%의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해지를 하면 해지 가산세 2.2%를 가산세로 추징하고 연금으로 타지 않고 목돈으로 수령하면 5년이 지난 다음에 목돈으로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버린다면 기타 소득세 22%를 그 세금으로 빼간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하면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한 부분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연금저축을 좀 전에 살펴보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까 소득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연봉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최소 연봉이 4천만 원 이상이 돼야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4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식대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현물성 급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득공제 대상이 연봉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뺀 나머지가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가족들의 부양가족 공제 이것 다 빼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소득공제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나는 소득이 계속해서 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소득이 계속 올라서 연봉 5천, 6천으로 갈 거다. 이러면 연금저축을 반드시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게 금리 연동형 연금 상품을 가입해왔습니다. 세제 비적격이라고 그러죠. 소득공제 혜택은 누릴 수 없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10년 이상만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선택했던 것들인데 연금저축은 금리 연동형 연금 상품은 약관대출, 보험회사의 약관대출 이자라든지 현재 시중의 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중금리하고 연계됐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변동금리지만 대부분 상품이 연 3% 정도의 최저이율, 요즘은 2%까지 떨어졌지만 최저이율을 보장할 정도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상품을 구체적으로 봤더니 기준 30세가 10년 동안 10만 원 넣건 100만 원 넣건 한다고 합시다. 60세 만기로 했을 때 30세부터 60세까지 이 30년간은 연금 준비 기간이라고 하고 60세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 수령을 하는데 금리 연동형 상품의 기본적인 것은 60세 연금 적립액이 쌓여 있다. 그러면 그 연금 적립액을 쭉 뿌려주는 방법이 이자만 내가 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자녀한테 상속하는 상속연금, 10년 내지 20년 동안 일정 기간만 연금으로 주는 확정연금, 죽을 때까지 연금을 주는 종신연금, 이렇게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금리 연동형 상품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이 오랫동안 놓고 오랫동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그간에 떠버리면 이것 자체가 실제로 내 노후 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상품의 대체 패턴이 필요하다 해서 나타난 것들이 바로 변액 상품이라는 겁니다. 투자형 변액 상품이라는 걸 좀 살펴보면요. 그림에 보시다시피 내가 넣는 동안 연금을 쭉 1보험기간 동안 연금을 넣고 그 다음에 제2보험기간 동안에 연금을 지급받는데 실제 연금 지급 개시 전에 사망하면 내가 낸 돈을 쭉 넣었을 때 그걸 투자 수익으로 누른 다음에 그걸 투자 수익만큼을 연금으로 더 주겠다라고 하는 게 변액연금입니다. 즉 내가 낸 돈은 일정액 넣었지만 나머지 차액만큼을 투자 수익으로 더 보존해 주겠다. 즉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그만큼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게 변액연금의 특징인데 변액연금은 연금 개시 전까지 쭉 누적시켜서 이만큼의 연금 적립액이 쌓이면 그 돈을 갖고 죽을 때까지 아까 지급하는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확정연금형 형태로 지급을 하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쌓아올 때 그 주가의 투자 수익이 성공하느냐, 수익이 났느냐, 손실이 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위험성이 발생하겠죠. 따라서 그 위험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대책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중간에 연금을 불입하다가 내가 사망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망보험금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장해 주는 것이 변액연금인데 첫 번째, 그 전에 일찍 사망하면 최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적립금이 쌓여 있을 때 이 시점에서 갑자기 주가가 엄청나게 무너져서 이걸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손실이 발생했다. 원금보다 더 손실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원금을 보장해주는 기본 최저 내가 넣었던 원금을 보장해주는 원금 보장형 상품들이 바로 변액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것은 100%만 원금의 100%만 보장해주는 것도 있지만 150%, 200%, 300%까지 보장해줘서 연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금을 보장해주려 하다 보니까 중간에 투자 수익을 노리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변액연금은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고 주식의 투자 비중이 낮은 것이 이런 그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수익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변액보험은 기본적으로 내가 보험료를 내면 그 돈 중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운용을 해서 펀드의 실적 배당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참 많이 달라진다는 게 변액연금의 특징입니다. 변액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사망보장을 보장하지만 이제 책임준비금을 기본적으로 설정해 놓고 이것만큼은 무조건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200%, 300% 보장해 주는 상품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문제는 연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가가 폭락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그때는 원금 또는 원금의 200% 이 정도밖에 보장이 안 되니까 연금 지급 일자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해서 나온 게 바로 변액 유니버셜이라는 상품입니다. 베리어블 유니버셜 라이프라는 이런 상품인데 이 상품은 넣는 것도 자유롭고 찾는 것도 자유롭고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특징은 적립식 펀드처럼 투자를 합니다. 매월 적립식 펀드를 넣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자금을 꺼낼 수 있고 물론 일정 부분 꺼낼 수도 있고 한꺼번에 꺼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투자로 들어가고 적금을 인출할 수 있지만 보험 상품이에요. 보험 상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비가 빠져나가니까 사업비가 빠져나가는 만큼 적립식 펀드로 들어가는 돈이 작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한 15% 정도가 사업비로 빠지니까 약 85%만 적립펀드로 들어가니까 중간에 찾으면 손실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장기로 가야만 이건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할 때 첫 번째 적금은 넣으면서부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넣어서 언제든지 돈을 찾더라도 원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원금의 이자까지 발생하죠. 근데 정시펀드 같은 것으로 넣으면 사업비는 안 빠져나가되 투자 수익만큼 나옵니다. 그런데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을 때 거기서 운용 수수료를 떼가죠.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5년 뭐 이렇게는 문제가 없지만 10년 이상 가면 누적되는 금액이 커지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떼갈 때 수수료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시펀드로만 노후 준비를 길게 하는 것도 또 위험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길게 할 때 앞에서 사업비를 떼가고 10년 동안 떼가고 10년 이후에는 사업비를 거의 떼가지 않는 변액 유니버셜 같은 것들은 장기적으로 가면 훨씬 더 유리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 개시 시점에서 주가가 폭락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변액연금은 속수무책이지만 변액 유니버셜은 그때 시점에 주가가 최고로 떴을 때 찾아서 또는 그걸 연금으로 확 전환해버리면 연금으로 죽을 때까지 그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변액 유니버셜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 변액 유니버셜은 최저 가입 금액이 1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많이 떼가는 이런 상품이라면 작게 넣고 거기다가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입금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계속하면 추가 납입하는 만큼 사업비가 안 빠지니까 결국 변액 유니버셜로 자신의 은퇴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하나로 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변액 유니버셜만의 장점은 일종의 10년 이상 유지되는 비과세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상품은 결국은 목돈을 수령할 수도 있고 중도 인출할 수도 있고 연금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사망 시에 사망보험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 펀드에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 수익을 내는데 확실한 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변액 유니버셜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사업비가 빠지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큰 금액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스타트하면서 추가 납입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년 이상 유지되어야만 변액 유니버셜은 가장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적립식 펀드로 계속 넣는 게 낫지 왜 변액 유니버셜로 굳이 사업비 앞에서 떼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변액 유니버셜과 적립식 펀드 기본적으로 변액 유니버셜 노후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변액연금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적립식 펀드도 준비하라고 그러고 뭐 적금도 넣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하는 것보다는 적금과 적립식 펀드로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립식 펀드와 변액 유니버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으로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장점을 동일해요. 그 다음에 매월 정액으로 분할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의 시간 분산을 통해서 반등 변동성을 축소시켜버리니까 결국 투자 수익을 내면서도 그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수수료 체계와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수수료 체계가 대체로 변액 유니버셜은 처음부터 사업비를 떼버리기 때문에 뒤에가 수수료를 떼가는데 변액 유니버셜은 0.3% 정도 수수료를 떼간다고 하면 적립식 펀드는 사업비는 안 떼가는 대신에 수수료를 떼갑니다. 운용 수수료, 판매 수수료 이걸 떼가다 보니까 약 1.5%에서 2.5%의 수수료를 떼가는데 총 누적액에서 떼갑니다. 바로 변액 유니버셜은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에서 떼가기 때문에 작은 금액에서 15%를 떼가는 거고 적립식 펀드는 총 누적액에 대해서 2.4%를 떼가니까 떼가는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를 보시다시피 적립식 펀드와 변액 유니버셜의 사업비 부과 체계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 어떤 것이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할까 생각을 해보면 단기적인 것은 적립식 펀드가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근데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것은 변액 유니버셜이 월등하게 유리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정부 보증 영모기지론, 바로 그 모기지론 대신에 집을 담보로 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바로 이 주택연금의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6세 이상이고 6억 원 이하 1주택 소유자였습니다만 올해부터 바뀌었죠. 60세 이상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졌으면 신청할 수가 있고요. 대출 한도도 3억에서 5억으로 확대가 됐고 연금액을 봤더니 1억, 3억, 5억으로 65세 이상 70세 탈 때, 75세 탈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를 들면 3억이라고 할 때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3억 정도 신청했다고 했을 때 70세가 지나면 매달 106만 원씩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연금은 정부 보증 영모기지로는 충분히 활용할 만한데 이 주택연금의 장점은 소유자가 평생 집을 살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주택 처분 가격 이내에서 상환하면 됩니다. 낮은 대출 금리를 가지고 있어서 CD 금리의 1.1% 정도를 그 금리로 적용하고 있어서 실제로 대출로 연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연금을 더 많이 받았을 때 주택 처분 가격보다 초과해서 내가 받을 수도가 있겠죠. 그리고 사망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때 이런 부분 때문에 자녀에게 부채가 혹시 상속되지 않느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이런 것들 많이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재산세 25% 감면 효과까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지급 방식은 종신형과 종신혼합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로 종신 혼합형으로 일시금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연금으로 받는 형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 참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려서 연금 지급식 펀드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매월 투자 원금에 내가 처음에 돈을 맡기고 그걸 매달 연금으로 지급받는 그런 펀드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펀드에 넣어놓고 매달 연금으로 받는데 투자 원금의 0.5%, 0.7% 정도를 연금으로 받습니다. 즉 원금의 6%에서 8.4%의 이자로 환산할 수가 있는데 연 6%에서 8%의 이자를 받는 것과 똑같은 연금 지급식 펀드가 있는데 이거는 단점이 원금 보장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금 비보장형이라는 것 때문에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처럼 안정적인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또 넣기는 좀 부담스러우면 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최근에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일시금으로 은퇴를 앞둔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즉시연금보험인데요. 은행에 예금에 넣었을 때 은행 이자가 4.4%라고 가정을 하면 월 226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10을 넣었을 때 1억을 넣으면 22만 6천 원이 되겠죠. 그럼 연간 2,700만 원 정도를 10억에 넣었을 때 이렇게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상속연금으로 넣으면 4.8%를 받기 때문에 월 320만 원에다가 3,840만 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게 되는데 비과세를 받습니다. 세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년에 10억을 맡겼을 때 받게 되는 금액이 1,100만 원의 차이가 나고 10년 동안 1억 1,000만 원의 차이가 난다면 은행 예금보다는 사실은 즉시연금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산가건 퇴직소득으로밖에 아무것도 없다면 연금으로 생활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외에 즉시연금이라는 걸 한번 가입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퇴준비 하나 중에 부동산을 통해서 은퇴준비를 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임대소득이 가능한 부동산을 취급하는 것인데 최근 들어서 도시명 주택이라는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오피스텔이라든지 원룸텔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것들은 최근에 베이비 세대가 은퇴하면서 걱정이 돼서 미래에 매월 소득이 가능한 것들을 찾다 보니까 이쪽이 관심이 많아졌고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은 곧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데 다만 역세권, 그 다음에 사람이 자주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이 좋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자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쭉 말씀드리면 우선 국민연금은 무조건 가입해야 되겠죠. 가장 좋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내고 돈 작게 버는 사람들이 조금 넣어서 그걸 연금을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퇴직연금 최근에 직장인이라면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액연금 하시면 남편 명의로 가입할 필요가 있고 변액연금은 부인 명의로 가입해서 양쪽을 다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 긴 기간 동안의 유동성 문제 때문에 연금펀드로도 일부 배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안정성과 유동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은퇴 설계를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후 준비, 의료비 준비도 꼭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한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부모가 치매에 걸린 것으로 생각하는 자녀가 많고 그 다음에 56% 노부모가 3개월 이상 투약이나 치료를 받은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준비해야 될 게 첫 번째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의료비에 대한 위험보장 플랜을 가져가야 됩니다. 건강보험, 두 번째로 상해보험, 세 번째로 개혁환봉보험 꼭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퇴준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포트폴리오만 구성하면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은퇴준비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으냐?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은퇴준비는 돈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도 준비해야 되지만 위험에 대한 걱정도 준비해야 되지만 미래에 내가 관계를 맺어야 될 거, 건강에 대한 거, 할 일 다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준비할지 고민해 보시면서 미래를 행복하게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종설입니다.